때는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한 젊은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집을 온 후로는 남편의 성을 따라 모두들 그녀를 유시댁이라 불렀지요. 그녀가 20살 꽃다운 나이에 한 중매쟁이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마을에서 작은 곡물 장사를 하는 평범한 농민이었기에 중매쟁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따님이 가실 집안은 조상대대로 벼슬을 하신 양반집이라오. 땅도 넓고 재산도 많으니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게요. 정말이요? 그럼 우리 딸이 귀한 집마님이 되는 게요? 그럼요. 이런 좋은 혼담을 어디서 또 구하겠어요? 김 씨의 어머니는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줄 알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딸의 앞날을 위해 정성껏 혼수를 준비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마를 타고 시댁에 도착한 김 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던 시댁은 단칸방 2칸짜리 오두막이었고 화전 몇 마지기가 전 재산인 가난뱅이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 중매쟁이 할멈에게 내가 단단히 속았구나. 김 씨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살인문을 들어서니 닭 몇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뒤엉켜 뒹구는 작은 마당이 전부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르디였습니다. 그때 험상궂은 인상의 시어머니가 나타나 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애야,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알고 온 게지? 부잣집 마님처럼 행동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 거라.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혼수가 이게 전부냐?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김 씨가 가져온 혼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가난한 집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왔으니 아주 제격이구나. 좋다. 내일부터 첫 닭이 울면 일어나 밥부터 짓거라. 농사일도 거들고 밤에는 길쌈도 해야 할 것이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밥은 절대 늦게 차리면 안 되고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며 시부모 말에 토를 달아서는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 씨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부엌에 불을 지펴 밥을 짓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쌀이 귀하니 보리나 조를 많이 섞어서 지어야 한다. 아이고, 쌀을 이렇게나 많이 넣으면 어떡하자는 게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마음가짐부터 고쳐 먹어야 해. 밥상을 차릴 때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김 씨 순이었습니다. 김 씨는 항상 남은 찌꺼기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소를 끌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여물을 쓰는 일이 기다렸습니다. 애야, 소가 물을 덜 마신 것 같은데 제대로 먹인 게 맞느냐? 소가 우리 집의 재산인데 이렇게 설렁설렁 돌봐서야 쓰겠나?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소가 여물을 남겨도 돼지가 아파도 모두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시집을 왔단 말이냐?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게야?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령껏 해야지, 요령껏.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섭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후에도 길쌈이라는 밤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야, 이제 길쌈을 해야지. 실을 너무 굵게 잡는구나. 바느질도 엉성하고.
이래 가지고는 좋은 옷감이 나오지 않아. 김 씨는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길쌈을 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닭이 울면 다시 일어나야 했지요. 남편 유 씨는 심성은 착했지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에게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심하다는 게냐? 시집온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너는 잠자코 있거라. 그러던 어느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김 씨는 밭에서 일하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유씨 댁 새댁이 쓰러졌네. 어서 와서 좀 도와주시오. 이웃 사람들이 김 씨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 걱정보다 일손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많은 일을 이제 누가 다 한단 말이냐?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김 씨는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지만 시어머니는 제대로 돌봐주기는커녕 구박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김 씨의 뱃속의 첫째 아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애야, 아이를 가졌다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순산하는 법이야. 입더디 심해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도 바치를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애 낳는 소리가 그리 요란해서야 쓰나.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 게다. 다행히 첫째는 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났다고 기뻐했지만 김 씨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석이야. 어미가 밥 짓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라. 아가. 석이가 저리 오는데 안 달래고 뭐 하는 게냐? 죄송합니다. 지금 밥을 차리고 있어서.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 둘 것이지. 이제 와서 허둥대고 있는 것이냐? 첫째 석이가 돌도 되기 전에 둘째 보기가 생기고 김 씨의 삶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도 석 달 만에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 씨는 어린 두 아들을 돌보며 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뱃속에는 셋째 아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 아이 둘도 힘든데 셋째까지. 나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때 가장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넋이 나간 상태였던 남편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고 만 것입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당신마저 이러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오. 김 씨는 혼수로 가져온 마지막 비녀까지 팔아 약값을 마련했지만 남편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우리 석이, 복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잘 부탁하오. 부디 행복하게 살라고 전해주시오.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무심한 양반아. 나만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오. 이제 나는 어찌 살라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되어 김 씨는 셋째 아들 득이를 낳았습니다. 유복자였습니다. 그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출산 나흘 만에 일어나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저도 배고파요. 김 씨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두 아들의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먹을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 그녀는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득이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막내를 등에 업고 호미질을 하고 큰아들 둘을 밭 한 구석에서 놀게 하며 일을 했습니다. 석이야, 보기한테서 눈 떼면 안 된다. 너희 둘 다 다쳐서는 안 돼?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김 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 첫째 석이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일을 돕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밭에서 김도 멜 수 있고 나무도 할 수 있습니다. 석이야. 내가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돕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석이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해오고 밭에서 김을 메고 어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둘째 보기와 막내 득이도 그런 형을 보고 자라며 빨리 커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고 둘째는 산에서 약초를 캐와 살림의 보탬이 되었으며 막내는 형들이 벌어준 돈으로 서당에 다니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가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렸습니다. 15년간의 고생 끝에 김 씨는 비로소 편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까맣던 얼굴은 백옥처럼 고와졌고 나무뿌리 같던 손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산길에서 우연히 범골에 사는 호라비 사냥꾼 장서방과 마주쳤습니다. 산길이 험하니 조심해서 가시오. 장서방은 40살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로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장서방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그녀는 살며시 집을 빠져나와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세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밤마다 어딘가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도 어머니께서 밤에 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요. 며칠 후 세 형제는 어머니의 뒤를 몰래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어머니가 한 사내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신하시는 거야. 세 형제는 큰 충격에 빠져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속이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어머니도 사람이시잖니? 외로우실 수도 있는 게지. 며칠을 고민하던 첫째 석이가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요즘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평생 고생만 하시던 분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시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거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그 유언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라는 뜻이었을 게다. 우리가 어머니의 행복을 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과연 그것을 바라실까? 첫째의 말을 들은 두 동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장서방을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개울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심하게 삐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다리를 절며 들어오는 어머니를 본 아들들은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치셨습니까? 밤늦게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아들들의 추궁에 김 씨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첫째 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개울을 건너시는 것이 위험하니 내일 저희가 그곳에 징검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아들들의 말에 김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정말로 개울가에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아들들의 지지 속에서 당당하게 사랑을 키워나갔고 세 아들은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의 남은 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렸. 때는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한 젊은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집을 온 후로는 남편의 성을 따라 모두들 그녀를 유시댁이라 불렀지요. 그녀가 20살 꽃다운 나이에 한 중매쟁이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마을에서 작은 곡물 장사를 하는 평범한 농민이었기에 중매쟁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따님이 가실 집안은 조상대대로 벼슬을 하신 양반집이라오. 땅도 넓고 재산도 많으니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게요. 정말이요? 그럼 우리 딸이 귀한 집만 이미 되는 게요? 그럼요. 이런 좋은 혼담을 어디서 또 구하겠어요? 김 씨의 어머니는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줄 알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딸의 앞날을 위해 정성껏 혼수를 준비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마를 타고 시댁에 도착한 김 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던 시댁은 단칸방 2칸짜리 오두막이었고 화전 몇 마지기가 전 재산인 가난뱅이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 중매쟁이 할멈에게 내가 단단히 속았구나. 김 씨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살인문을 들어서니 닭 몇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뒤엉켜 뒹구는 작은 마당이 전부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험상궂은 인상의 시어머니가 나타나 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애야,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알고 온 게지? 부잣집 마님처럼 행동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 거라.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혼수가 이게 전부냐?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김 씨가 가져온 혼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가난한 집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왔으니 아주 제격이구나. 좋다. 내일부터 첫 닭이 울면 일어나 밥부터 짓거라. 농사일도 거들고 밤에는 길쌈도 해야 할 것이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밥은 절대 늦게 차리면 안 되고 이를 게을리하면 안 되며 시부모 말에 토를 달아서는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 씨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부엌에 불을 지펴 밥을 짓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쌀이 귀하니 보리나 조를 많이 섞어서 지어야 한다. 아이고, 쌀을 이렇게나 많이 넣으면 어떡하자는 게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마음가짐부터 고쳐 먹어야 해. 밥상을 차릴 때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김 씨 순이었습니다. 김 씨는 항상 남은 찌꺼기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소를 끌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여물을 쓰는 일이 기다렸습니다. 애야, 소가 물을 덜 마신 것 같은데 제대로 먹인 게 맞느냐? 소가 우리 집의 재산인데 이렇게 설렁설렁 돌봐서야 쓰겠나?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소가 여물을 남겨도 돼지가 아파도 모두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시집을 왔단 말이냐?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게야?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령껏 해야지, 요령껏.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섭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후에도 길쌈이라는 바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야, 이제 길쌈을 해야지. 실을 너무 굵게 잡는구나. 바느질도 엉성하고. 이래 가지고는 좋은 옷감이 나오지 않아. 김씨는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길쌈을 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닭이 울면 다시 일어나야 했지요. 남편 유씨는 심성은 착했지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에게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심하다는 게냐? 시집온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너는 잠자코 있거라. 그러던 어느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김씨는 밭에서 일하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유씨 댁 새댁이 쓰러졌네. 어서 와서 좀 도와주시오. 이웃 사람들이 김씨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 걱정보다 일손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많은 일을 이제 누가 다 한단 말이냐?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김씨는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지만 시어머니는 제대로 돌봐주기는커녕 구박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김씨의 뱃속의 첫째 아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애야, 아이를 가졌다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순산하는 법이야. 입더디 심해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도 바치를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애 낳는 소리가 그리 요란해서야 쓰나.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 게다. 다행히 첫째는 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났다고 기뻐했지만 김씨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석이야. 어미가 밥 짓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라. 아가. 석이가 저리 오는데 안 달래고 뭐 하는 게냐? 죄송합니다. 지금 밥을 차리고 있어서.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 둘 것이지. 이제 와서 허둥대고 있는 것이냐? 첫째 석이가 돌도 되기 전에 둘째 보기가 생기고 김씨의 삶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도 석 달 만에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씨는 어린 두 아들을 돌보며 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뱃속에는 셋째 아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 아이 둘도 힘든데 셋째까지. 나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때 가장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넋이 나간 상태였던 남편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고 만 것입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당신마저 이러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오. 김씨는 혼수로 가져온 마지막 비녀까지 팔아 약값을 마련했지만 남편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우리 석이, 복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잘 부탁하오. 부디 행복하게 살라고 전해주시오.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무심한 양반아. 나만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오. 이제 나는 어찌 살라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되어 김씨는 셋째 아들 득이를 낳았습니다. 유복자였습니다. 그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출산 나흘 만에 일어나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저도 배고파요. 김씨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두 아들의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먹을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 그녀는 낮에는 바치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득이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막내를 등에 업고 호미질을 하고 큰아들 둘을 밭 한 구석에서 놀게 하며 일을 했습니다. 석이야, 보기한테서 눈 떼면 안 된다. 너희 둘 다 다쳐서는 안 돼?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김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 첫째 서기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일을 돕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밭에서 김도 멜 수 있고 나무도 할 수 있습니다. 서기야, 내가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돕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해오고 밭에서 김을 메고 어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둘째 보기와 막내 득이도 그런 형을 보고 자라며 빨리 커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고 둘째는 산에서 약초를 캐와 살림의 보탬이 되었으며 막내는 형들이 벌어준 돈으로 서당에 다니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가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렸습니다. 15년간의 고생 끝에 김씨는 비로소 편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까맣던 얼굴은 백옥처럼 고와졌고 나무뿌리 같던 손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산길에서 우연히 범골에 사는 호라비 사냥꾼 장서방과 마주쳤습니다. 산길이 험하니 조심해서 가시오. 장서방은 40살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로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장서방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그녀는 살며시 집을 빠져나와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세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밤마다 어딘가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도 어머니께서 밤에 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요. 며칠 후 세 형제는 어머니의 뒤를 몰래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어머니가 한 사내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신하시는 거야. 세 형제는 큰 충격에 빠져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속이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어머니도 사람이시잖니? 외로우실 수도 있는 게지. 며칠을 고민하던 첫째 서기가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요즘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평생 고생만 하시던 분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시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거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그 유언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라는 뜻이었을 게다. 우리가 어머니의 행복을 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과연 그것을 바라실까? 첫째의 말을 들은 두 동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장서방을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개울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심하게 삐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다리를 절며 들어오는 어머니를 본 아들들은 깜짝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치셨습니까? 밤늦게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아들들의 추궁에 김씨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첫째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개울을 건너시는 것이 위험하니 내일 저희가 그곳에 징검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아들들의 말에 김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정말로 개울가에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아들들의 지지 속에서 당당하게 사랑을 키워나갔고 세 아들은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의 남은 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렸. 때는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한 젊은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집을 온 후로는 남편의 성을 따라 모두들 그녀를 유시댁이라 불렀지요. 그녀가 20살 꽃다운 나이에 한 중매쟁이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마을에서 작은 곡물 장사를 하는 평범한 농민이었기에 중매쟁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따님이 가실 집안은 조상대대로 벼슬을 하신 양반집이라오. 땅도 넓고 재산도 많으니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게요. 정말이요? 그럼 우리 딸이 귀한 집마님이 되는 게요? 그럼요. 이런 좋은 혼담을 어디서 또 구하겠어요? 김 씨의 어머니는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줄 알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딸의 앞날을 위해 정성껏 혼수를 준비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마를 타고 시댁에 도착한 김 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던 시댁은 단칸방 2칸짜리 오두막이었고 화전 몇 마지기가 전 재산인 가난뱅이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 중매쟁이 할멈에게 내가 단단히 속았구나. 김 씨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살인문을 들어서니 닭 몇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뒤엉켜 뒹구는 작은 마당이 전부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험상궂은 인상의 시어머니가 나타나 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애야,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알고 온 게지? 부잣집 마님처럼 행동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 거라.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혼수가 이게 전부냐?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김 씨가 가져온 혼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가난한 집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왔으니 아주 제격이구나. 좋다. 내일부터 첫 닭이 울면 일어나 밥부터 짓거라. 농사일도 거들고 밤에는 길쌈도 해야 할 것이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밥은 절대 늦게 차리면 안 되고 이를 게을리하면 안 되며 시부모 말에 토를 달아서는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 씨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부엌에 불을 지펴 밥을 짓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쌀이 귀하니 보리나 조를 많이 섞어서 지어야 한다. 아이고, 쌀을 이렇게나 많이 넣으면 어떡하자는 겠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마음가짐부터 고쳐 먹어야 해. 밥상을 차릴 때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김 씨 순이었습니다. 김 씨는 항상 남은 찌꺼기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소를 끌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여물을 쓰는 일이 기다렸습니다. 애야, 소가 물을 덜 마신 것 같은데 제대로 먹인 게 맞느냐? 소가 우리 집의 재산인데 이렇게 설렁설렁 돌봐서야 쓰겠나?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소가 여물을 남겨도 돼지가 아파도 모두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시집을 왔단 말이냐?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게야?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령껏 해야지, 요령껏.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섭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후에도 길쌈이라는 바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야, 이제 길쌈을 해야지. 실을 너무 굵게 잡는구나. 바느질도 엉성하고. 이래 가지고는 좋은 옷감이 나오지 않아. 김 씨는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길쌈을 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닭이 울면 다시 일어나야 했지요. 남편 유 씨는 심성은 착했지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에게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심하다는 게냐? 시집온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너는 잠자코 있거라. 그러던 어느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김 씨는 밭에서 일하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유씨 댁 새댁이 쓰러졌네. 어서 와서 좀 도와주시오. 이웃 사람들이 김 씨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 걱정보다 일손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많은 일을 이제 누가 다 한단 말이냐?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김 씨는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지만 시어머니는 제대로 돌봐주기는커녕 구박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김 씨의 뱃속의 첫째 아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애야, 아이를 가졌다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순산하는 법이야. 입덧이 심해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도 바치를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애 낳는 소리가 그리 요란해서야 쓰나.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 게다. 다행히 첫째는 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났다고 기뻐했지만 김 씨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석이야. 어미가 밥 짓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라. 아가. 서기가 저리 오는데 안 달래고 뭐 하는 게냐? 죄송합니다. 지금 밥을 차리고 있어서.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 둘 것이지. 이제 와서 허둥대고 있는 것이냐? 첫째 서기가 돌도 되기 전에 둘째 보기가 생기고 김 씨의 삶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도 석 달 만에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 씨는 어린 두 아들을 돌보며 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뱃속에는 셋째 아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 아이 둘도 힘든데 셋째까지. 나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때 가장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넋이 나간 상태였던 남편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고 만 것입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당신마저 이러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오. 김 씨는 혼수로 가져온 마지막 비녀까지 팔아 약값을 마련했지만 남편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우리 석이, 보기,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잘 부탁하오. 부디 행복하게 살라고 전해주시오.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무심한 양반아. 나만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오. 이제 나는 어찌 살라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되어 김 씨는 셋째 아들 득이를 낳았습니다. 유복자였습니다. 그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출산 나흘 만에 일어나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저도 배고파요. 김 씨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두 아들의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먹을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 그녀는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득이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막내를 등에 업고 호미질을 하고 큰아들 둘을 밭 한 구석에서 놀게 하며 일을 했습니다. 석이야,
보기한테서 눈 떼면 안 된다. 너희 둘 다 다쳐서는 안 돼?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김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 첫째 서기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일을 돕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밭에서 김도 멜 수 있고 나무도 할 수 있습니다. 서기야, 내가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돕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해오고 밭에서 김을 메고 어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둘째 보기와 막내 득이도 그런 형을 보고 자라며 빨리 커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고 둘째는 산에서 약초를 캐와 살림의 보탬이 되었으며 막내는 형들이 벌어준 돈으로 서당에 다니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가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렸습니다. 15년간의 고생 끝에 김 씨는 비로소 편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까맣던 얼굴은 백옥처럼 고와졌고 나무 뿌리 같던 손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산길에서 우연히 범골에 사는 호라비 사냥꾼 장서방과 마주쳤습니다. 산길이 험하니 조심해서 가시오. 장서방은 40살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로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장서방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그녀는 살며시 집을 빠져나와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세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밤마다 어딘가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도 어머니께서 밤에 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요. 며칠 후 세 형제는 어머니의 뒤를 몰래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어머니가 한 사내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신하시는 거야. 세 형제는 큰 충격에 빠져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속이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어머니도 사람이시잖니? 외로우실 수도 있는 게지. 며칠을 고민하던 첫째 서기가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요즘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평생 고생만 하시던 분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시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거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그 유언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라는 뜻이었을 게다. 우리가 어머니의 행복을 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과연 그것을 바라실까? 첫째의 말을 들은 두 동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장서방을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개울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심하게 삐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다리를 절며 들어오는 어머니를 본 아들들은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치셨습니까? 밤늦게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아들들의 추궁에 김 씨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첫째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개울을 건너시는 것이 위험하니
내일 저희가 그곳에 징검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아들들의 말에 김 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정말로 개울가에 튼튼한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밤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아들들의 지지 속에서 당당하게 사랑을 키워나갔고 세 아들은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의 남은 생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렸. 때는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김씨성을 가진 한 젊은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집을 온 후로는 남편의 성을 따라 모두들 그녀를 유시댁이라 불렀지요. 그녀가 20살 꽃다운 나이에 한 중매쟁이가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마을에서 작은 곡물 장사를 하는 평범한 농민이었기에 중매쟁이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따님이 가실 집안은 조상대대로 벼슬을 하신 양반집이라오. 땅도 넓고 재산도 많으니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게요. 정말이요? 그럼 우리 딸이 귀한 집마님이 되는 게요? 그럼요. 이런 좋은 혼담을 어디서 또 구하겠어요? 김 씨의 어머니는 딸이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줄 알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딸의 앞날을 위해 정성껏 혼수를 준비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마를 타고 시댁에 도착한 김 씨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라던 시댁은 단칸방 2칸짜리 오두막이었고 화전 몇 마지기가 전 재산인 가난뱅이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 중매쟁이 할멈에게 내가 단단히 속았구나. 김 씨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살인문을 들어서니 닭 몇 마리와 돼지 한 마리가 뒤엉켜 뒹구는 작은 마당이 전부였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험상궂은 인상의 시어머니가 나타나 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애야,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알고 온 게지? 부잣집 마님처럼 행동할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 거라.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혼수가 이게 전부냐? 이것밖에 못 가져왔어? 시어머니는 김 씨가 가져온 혼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가난한 집 딸이 가난한 집으로 시집왔으니 아주 제격이구나. 좋다. 내일부터 첫 닭이 울면 일어나 밥부터 짓거라. 농사일도 거들고 밤에는 길쌈도 해야 할 것이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심해라. 밥은 절대 늦게 차리면 안 되고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며 시부모 말에 토를 달아서는 절대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 씨의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닭이 울자마자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부엌에 불을 지펴 밥을 짓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쌀이 귀하니 보리나 조를 많이 섞어서 지어야 한다. 아이고, 쌀을 이렇게나 많이 넣으면 어떡하자는 게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마음가짐부터 고쳐 먹어야 해. 밥상을 차릴 때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와 김 씨 순이었습니다. 김 씨는 항상 남은 찌꺼기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소를 끌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고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여물을 쓰는 일이 기다렸습니다. 애야, 소가 물을 덜 마신 것 같은데 제대로 먹인 게 맞느냐? 소가 우리 집의 재산인데 이렇게 설렁설렁 돌봐서야 쓰겠나?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소가 여물을 남겨도 돼지가 아파도 모두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농사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시집을 왔단 말이냐? 도대체 친정에서 뭘 배운 게야?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요령껏 해야지, 요령껏.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섭게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후에도 길쌈이라는 바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애야, 이제 길쌈을 해야지. 실을 너무 굵게 잡는구나. 바느질도 엉성하고. 이래 가지고는 좋은 옷감이 나오지 않아. 김 씨는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길쌈을 하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닭이 울면 다시 일어나야 했지요. 남편 유 씨는 심성은 착했지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에게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무엇이 심하다는 게냐? 시집온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너는 잠자코 있거라. 그러던 어느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김 씨는 밭에서 일하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유씨 댁 새댁이 쓰러졌네. 어서 와서 좀 도와주시오. 이웃 사람들이 김 씨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 걱정보다 일손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많은 일을 이제 누가 다 한단 말이냐?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김 씨는 며칠 동안 몸살을 앓았지만 시어머니는 제대로 돌봐주기는커녕 구박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 김 씨의 뱃속의 첫째 아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애야, 아이를 가졌다고 게을러지면 안 된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순산하는 법이야. 입더디 심해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만삭의 몸으로도 바치를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제발 나 좀 살려주시오. 애 낳는 소리가 그리 요란해서야 쓰나. 정신력으로 버텨야 하는 게다. 다행히 첫째는 아들이었고 시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났다고 기뻐했지만 김 씨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석이야. 어미가 밥 짓고 있으니 조금만 참아라. 아가. 석이가 저리 오는데 안 달래고 뭐 하는 게냐? 죄송합니다. 지금 밥을 차리고 있어서.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 둘 것이지. 이제 와서 허둥대고 있는 것이냐? 첫째 석이가 돌도 되기 전에 둘째 보기가 생기고 김 씨의 삶은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고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한 시어머니도 석 달 만에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 씨는 어린 두 아들을 돌보며 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뱃속에는 셋째 아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 아이 둘도 힘든데 셋째까지. 나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때 가장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넋이 나간 상태였던 남편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치고 만 것입니다. 여보. 정신 차리시오. 당신마저 이러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오. 김 씨는 혼수로 가져온 마지막 비녀까지 팔아 약값을 마련했지만 남편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우리 석이, 복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잘 부탁하오. 부디 행복하게 살라고 전해주시오. 남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무심한 양반아. 나만 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오. 이제 나는 어찌 살라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얼마 안 되어 김 씨는 셋째 아들 득이를 낳았습니다. 유복자였습니다. 그녀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출산 나흘 만에 일어나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저도 배고파요. 김 씨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두 아들의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먹을 것은 늘 부족했습니다. 혼자서 아들 셋을 키우기 위해 그녀는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득이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막내를 등에 업고 호미질을 하고 큰아들 둘을 밭 한 구석에서 놀게 하며 일을 했습니다. 석이야, 보기한테서 눈 떼면 안 된다. 너희 둘 다 다쳐서는 안 돼?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김씨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러 첫째 석이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일을 돕겠습니다.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밭에서 김도 멜 수 있고 나무도 할 수 있습니다. 석이야, 내가 아직 어린데 무슨 일을 돕는단 말이냐?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제가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석이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해오고 밭에서 김을 메고 어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둘째 보기와 막내 득이도 그런 형을 보고 자라며 빨리 커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첫째는 훌륭한 농사꾼이 되었고 둘째는 산에서 약초를 캐와 살림의 보탬이 되었으며 막내는 형들이 벌어준 돈으로 서당에 다니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세 아들은 어머니가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렸습니다. 15년간의 고생 끝에 김씨는 비로소 편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까맣던 얼굴은 백옥처럼 고와졌고 나무뿌리 같던 손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는 산길에서 우연히 범골에 사는 호라비 사냥꾼 장서방과 마주쳤습니다. 산길이 험하니 조심해서 가시오. 장서방은 40살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로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장서방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그녀는 살며시 집을 빠져나와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세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어머니께서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밤마다 어딘가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도 어머니께서 밤에 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요. 며칠 후 세 형제는 어머니의 뒤를 몰래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어머니가 한 사내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신하시는 거야. 세 형제는 큰 충격에 빠져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속이고 계셨던 거야. 하지만 어머니도 사람이시잖니? 외로우실 수도 있는 게지. 며칠을 고민하던 첫째 석이가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 요즘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있느냐? 평생 고생만 하시던 분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시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거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다. 그 유언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라는 뜻이었을 게다. 우리가 어머니의 행복을 막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과연 그것을 바라실까? 첫째의 말을 들은 두 동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장서방을 만나고 돌아오던 길에 개울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심하게 삐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다리를 절며 들어오는 어머니를 본 아들들은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치셨습니까? 밤늦게 어딜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아들들의 추궁에 김씨는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첫째 서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개호를 건너시는 것이